안건역과 사시, 논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가?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세상이 갑자기 빙그르 돌아 뒤집히는 듯한 경험 말이다. 내 경우 그런 의조가 아니라 물리적인 경험이었다. 마치 사방팔방으로 회전하는 자이로스코프에 묶여버린 기분이었다. 어지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빈혈이다. 빈혈, 깜깜해지는 거. 메니엘이라고 했다. 메니엘이란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뇌 부분에 과도하게 림프액이 들어차면서 평형 감각 소실, 심한 어지럼증, 이명과 난청,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질병이다. 일시적인 청각 상실이 동반되는 극심한 어지럼증이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내 삶에 끼어들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그 이후로 어지럼증을 이유로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는 내 얼굴에 스노클링을 할 때 쓸 것 같은 커다란 고글을 씌운 뒤 눈동자를 유심히 바라보곤 했다. 종종 그 상태로 머리를 잡아서 크게 흔들고 난 뒤에 다시 관찰하게 했다. 가뜩이나 어지러운데 머리를 잡고 흔들다니 화가 났지만은 그런 흉측한 고글을 쓰고 의사를 쏘아본들 부질없는 짓이었다. 시간이 지나 의사가 눈으로 직접 관찰하던 수동형 고글은 컴퓨터에 연결되어서 화면으로 눈동자를 관찰할 수 있는 전자 고글로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의사들은 내가 어지럼증을 느껴서 병원을 찾을 때마다 내 눈동자의 움직임을 관찰하곤 한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귀에 있는데 왜 눈에 주목하는 것일까? 이유는 내 눈동자의 떨림 때문이었다. 눈을 떴을 때 눈에 들어오는 모든 시야가 다 고르게 보이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람은 중심 시력과 주변 시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는 시선, 정확히 말해서 안구로 빛이 유입되는 동공을 보고자 하는 대상에 맞춰 눈동자를 움직여야 한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꽤 잘 수행한다. 팔랑거리는 나비를 쫓아다니는 고양이처럼 그냥 대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뭐가 어려운 것이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의 시야에서 가장 명확히 보이는 중심 시야는 매우 좁다. 사람의 시야 각도는 좌우를 합쳐서 약 200도에 달하지만 그 중에서 정확히 인간이 볼 수 있는 시야는 1에서 2도에 불과하다. 시야 각 1도란 엄지를 지켜들고 팔을 눈 앞으로 쭉 뻗었을 때 엄지 손톱이 차지하는 크기 정도이다. 즉 사람의 시야에 정확히 잘 보이는 범위는 문자 그대로 손톱만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에 무언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선을 움직여야 한다. 끊임없이 시선을 움직여야 한다. 또한 눈은 상하 좌우 전으로 움직임이 가능한 머리라는 이동 장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머리의 움직임과 몸의 흔들림을 감안하여 끊임없이 초점 거리를 재조정해야 한다. 우리는 거리를 걷는 중에도 휴대폰 문자를 확인할 수 있거나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책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이처럼 머리의 흔들림에도 굴하지 않고 순간순간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눈의 놀라운 미세 조정 능력 때문이다. 그런데 메니에르처럼 내적 평형 감각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 눈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분명 귀에서 뇌로 전달하는 신호는 내 몸에 지금 마구잡이로 흔들리고 있음을 나타내지만은 눈이 보는 세상은 흔들리지 않음을 뇌에 전한다. 이 감각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은 다시 안구 운동에도 영향을 미쳐서 눈동자가 내 마음과 다르게 흔들리는 안구 진탕증이 나타나게 된다. 지속적인 안구 진탕증은 시력 저하를 동반하게 되고 증상이 반복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면 결국 시력을 잃을 수도 있기에 의사는 귀에 문제가 생긴 내 눈을 그토록 열심히 들여다보았던 것이다. 머리가 바쁜 비둘기들, 빛이 좋은 봄날, 아이들 손을 잡고 공원에 나가니 어디서인지 비둘기들이 다가온다.
가만히 보니 뭔가 부조화스럽다. 움직임을 거부하는 듯한 몸과는 달리 매우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는 머리의 모양새가 그렇다. 비둘기는 그럴 때마다 박자를 맞춰서 고개를 주걱거리고 한자리에 못 박히던 멈춰서 있을 때조차 머리는 사방으로 재빠르게 움직이려 했다. 마치 일주일에 한 번씩 무언가에 놀라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몸은 제자리에 박혀 있으니 진짜로 놀라는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비둘기들은 이토록 헤드뱅잉에 집착하는 걸까? 답은 눈, 정확히는 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에 있다. 비둘기는 사람과 달리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 안구를 움직일 수가 없다. 안구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눈동자를 떼굴떼굴 굴릴 수 없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걷거나 움직이면서도 특정한 대상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걸어가며 가로수를 본다고 가로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않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평형 센서가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에 맞춰서 끊임없이 안근을 움직여서 시야를 재조정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이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일어나기에 우리는 움직이면서 물체를 보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둘기는 다르다. 비둘기는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초점이 맞지 않아서 시야가 흐려질 수가 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비둘기가 선택한 전략은 羹 대신 닭이라는 표현처럼 눈 대신에 머리를 움직이는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면 비둘기 입장에서는 세상이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든다. 1차적으로 비둘기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목을 뒤쪽으로 쭉 뺀다. 하지만 머리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어깨 위에 얹혀 있으므로 길게 내리는 건 곧 한계에 부딪힌다. 그런 비둘기는 다시 고개를 재빨리 앞으로 잡아당겨서 몸과 같은 선에 가져다 놓는다. 이 과정에서 시야를 재조정해서 다시 뚜렷한 시야를 확보한다. 그래서 비둘기는 그럴 때마다 발걸음에 맞춰 리드미컬한 목 운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비둘기처럼 생겼다면 누구나 맷돌 처음의 대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눈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기에 맷돌 춤은 출 필요가 없다. 천만다행한 일이다. 사람의 머리는 꽤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비둘기처럼 고개를 쭈걱거리고 다닌다면 대부분 얼마 못 가서 목 디스크에 시달리니까. 사람은 애초에 시야각 자체가 좁은 편인데다가 중심 시야도 좁아서 눈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무언가 더 잘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고개를 돌리고 목을 쭉 빼야 한다. 다만 안근이 이 수고를 조금 더 들어주는 것 뿐이다. 눈에 붙은 내기의 직근은 각각 위아래와 좌우 방향의 운동을 담당하고 안근의 움직임 정도를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수직 방향보다도 수평 방향의 시야가 더 넓으며 상하 중에서는 아래쪽의 시야가 더 넓었고 회전 운동에서는 안쪽이 바깥쪽보다 더 용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사람들은 눈을 위아래로 꺼나 보기보다는 좌우로 흘겨보는 것을 더 잘 할 수 있으며 눈을 치켜 뜨기보다는 눈을 내리까는 것이 더 쉽고 눈을 안으로 굴리는 것보다 밖으로 눈을 돌리는 게 더 어렵다는 뜻이다. 이렇듯 생체에서 직접적인 움직임을 담당하는 것은 근육이지만 근육이 제 할 일을 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신경이다. 따라서 신경과 근육은 협동관계에 놓여 있다. 하지만 협동관계에 놓여 있다고 반드시 그 비율이 같지는 않다. 인간 사회에서도 명령을 내리는 존재보다도 실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하듯이 실제 신경섬유 하나가 10에서 1000개의 근섬유로 관장한다. 그런데 눈에서만은 다르다. 안근에 존재하는 신경과 근육의 비율은 1:1이며 많아도 1:5를 넘어서지 않는다. 근육 섬유 하나하나를 신경섬유가 하나씩 전담 마크해서 조절하기 때문에 안근은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근육 중에 하나가 되었다. 우리 눈의 초점 범위가 그토록 좁은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은 이처럼 눈의 신경과 근육의 협업이 매우 미세하고 정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단점이 생긴다. 하나의 신경이 적은 수의 근육만을 담당하다 보니 아주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결과 눈 근육은 많은 양의 산소를 필요로 해서 매우 쉽게 피로해진다. 아이 트래킹. 사람의 눈은 의식하지 않은 순간에도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건 기본적으로 눈이 달린 우리의 몸 자체가 움직이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의미를 찾으면 시선을 고정해서 대상을 응시한다. 누군가에게 시선을 꽂힌다는 것은 십중팔구 그에게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물론 끔찍해도 시선이 쏠릴 수 있지만 아이 트래킹이란 말 그대로 시선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을 추적해서 좀 더 많은 시선이 쏠리는 위치, 색깔, 모습 등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를 역으로 이용해서 자신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사람들의 시선 범위 속에 더 잘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골프 선수의 모자나 축구 선수의 등판에 자신들의 브랜드 네임과 로고를 새기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자체가 걸어다니는 시선 집합소인 스타들을 이용함으로써 자연스레 사람들의 시선 속에 그들의 로고를 인식시키고 스타들에 대한 선망이 브랜드에 대한 소유 욕구로 이어지기를 노리는 것이다. 실제 아이 트래킹을 통해서 마케팅 기법을 연구하는 이들에 따르면 모델의 외모가 뛰어날 경우에 사람들의 시선 주목도는 높아지지만 그 집중도가 꼭 상품 광고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모델의 외모가 지나치게 뛰어날 경우에 이들이 광고하는 브랜드의 인지도는 오히려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너무나도 뛰어난 모델의 외모가 다른 데에 눈길을 줄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델의 뛰어난 외모에 반해 이들에게만 시선을 고정할 뿐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돈을 쓴 배경에는 정작 무관심해진다는 것이다. 시선의 집중이 매우 좁고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무를 보면 숲이 보이지 않고 사랑에 빠지면 눈이 머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네요. 애초부터 눈이 말해주는 것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워낙 알려져 있어서인지 우리는 눈으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하다. 마음. 하지만 눈이 전달하는 것은 꼭 마음의 소리만은 아니다. 눈은 때로 몸의 상태를 1차적으로 드러내주는 몸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몸. 학창시절 가끔 어지러움을 느껴서 양호실을 찾아가면 양호 선생님이 한 것이 눈빛을 잡아당겨서 안쪽 점막을 들여다보곤 한다. 건강한 사람의 눈, 빈혈 증상을 가진 사람 눈, 아래 눈꺼풀 결막과 핏기가 차이가 난다. 그렇네. 눈을 봤을 때, 이 눈에서 핏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핏기가 없다. 빈혈. 핏기가 있다. 핏기가 없다. 빈혈이 최초의 용의자로 어지러움은 빈혈이다. 빈혈. 아이의 엄마다운 전형적인 외모를 갖추고 있지만 한때 피골이 상접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였는지 어지러움을 느끼면 빈혈이 최초의 용의자로 지목되곤 한다. 빈혈. 색으로 말하는 눈. 때로 눈은 자세를 바꾸어 몸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몸이 불편한 날 유독 자세를 자주 고쳐 앉거나 뒤척이는 것처럼 말이다. 사지가 없고 안과 내부 공간에 들어 여의치 않지만은 그래도 눈은 자신의 능력껏 자세를 고쳐 잡아서 몸 상태를 드러내곤 한다. 갑상선 기능 항진처럼 목이 부어오르고 눈이 돌출되는 환자의 모습.
합성선 기능 항진증이네. 항진증. 목이 부어올랐다. 목이 부어올랐어. 기능 항진. 눈은 뇌와 직접 연결된 장기답게 신체 기관 중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편에 속한다. 눈은 다양한 색을 표시하는 표지를 이용해서 몸의 상태를 대신에 말해주기도 한다. 황달에 걸리면 흰자위가 노랗게 되어지고 윌슨병 환자에게서는 눈동자의 흰자위의 경계면에 푸른색 고리가 드러난다. 시스틴증을 앓는 유아의 각막에는 번쩍이는 시스틴 결정이 나타나고 요산이나 칼슘이 몸에 지나치게 많으면 각막에 이들이 만든 띠가 생겨난다. 하지만 눈에 가장 흔하게 덧칠되는 색은 역시나 피의색 빨강이다. 신체 조직은 모든 지력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노폐물과 이산화탄소와 교환하고 면역 세포들도 공급받는다. 눈은 몸 밖으로 드러나 있다는 이점을 10분 살려서 필요한 산소 중에 일부는 공기 중에서 직접 얻기도 하지만 역시나 나머지 혈액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결막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 이물질 유입, 콘택트 렌즈로 인한 산소 투과율 저하, 눈의 혹사 등 눈의 산소와 영양분, 면역세포 등의 공급이 부족해지거나 추가로 필요한 일이 생기면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눈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이는 모세혈관의 확장을 가져와서 붉게 빛발선 눈을 만들어낸다. 때로 과다한 혈류량이 이나 높아진 혈관은 혈관을 터뜨리기도 하는데 투명한 눈의 특성상 혈관이 남긴 붉은 자국이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문득 몇 년 전 산후조리원에서 친구를 만났던 경험이 떠오른다. 나보다 며칠 빨리 아이를 낳은 친구는 핏빛 눈으로 내게 인사를 건넸다. 도무지 흰색이라고는 찾아보지 힘들 만큼 핏물이 가득한 눈. 그건 18시간 동안 이어진 진통과 난산을 겪어낸 징표이자 엄마가 되기 위한 혹독한 신고식의 증거였다. 때로 이러한 질병들은 단순히 눈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 눈의 기능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보이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질병의 존재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역설인 것이다. 인신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산모는 종종 시야를 잃는다. 그렇군요. 달콤함에 눈이 멀다. 인체 세포의 유일한 에너지원은 포도당.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하는 세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혈액은 각각의 세포에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혈관을 타고 끊임없이 순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포도당은 혈액 속에 포함된 다른 단백질이나 혈관벽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과 접하면서 의도치 않은 부산물을 만들게 된다. 마치 카레를 계속 젓다 보면 당근과 감자가 붙여져서 뭉그러지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 몸은 꽤 효율적인 폐기물 제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에 어느 정도의 부산물은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뭐든지 한계치는 있는 법. 포도당과 단백질이 반응해서 만들어진 찌꺼기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들은 채 씻겨가지 못하고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쌓이게 된다. 이는 혈관 내부에 이물질이 붙어서 혈관 내벽이 점점 좁아지는 증상인 축성경화의 원인이 된다. 부산물의 양은 그들의 애초에 혈액 속에 들어있던 포도당과 단백질의 양에 비례하므로 단 혈당이 높은 당뇨 환자들의 혈관 속에서는 이 과정이 가속이 붙게 마련이다. 그리고 당뇨. 게다가 망막은 신체 내부 기관으로 거의 유일하게 빛과 직접적으로 맞대는 것이기에 빛 자체의 에너지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가 큰 곳이기도 하다. 고혈당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산물이 더 큰 문제가 된다. 망막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면 망막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이 문제에 대비해서 눈은 일단 급한 부부터 끄자는 심정으로 망막의 새로운 혈관, 신생혈관을 만들어내는 응급처치 시스템을 가동시킨다. 하지만 응급처치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망막에 만들어진 신생혈관은 조직이 경과하지 못하기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추가적인 혈관 파열을 가속화시키는 악수로 작용하고 만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은 자꾸 새고 여기저기 터지고 혈관계가 엉망진창으로 비틀리고 만다. 망막이란 원래 구형인 안구 안쪽의 혈관과 신경들이 얇은 필름으로 팽팽하게 찰싹 밀착되어 있는 구조인데 혈관계가 망막
망가지면 망막이 우그러들기 마련이고 결국에는 망막이 안구에 왕창 떨어져서 버리는 망막 박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적어도 이 경우에 달콤함에 눈이 먼다는 말이 더 이상한 관용어가 아닌 셈이다. 모든 질병과 이상이 눈을 통해서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눈이 심리적인 상태와 함께 몸의 상태를 드러내는 일차적인 참고 역할을 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몸의 이상은 눈으로 드러난다. 신호이다.